여러분은 가족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음이 독이 되고 사랑이 칼날이 된 한 가족의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시내를 가로지르며 30년을 달려온 화물차 기사 이정수, 67의 나이.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 냉장고에서 김치 한 조각을 꺼내 입에 넣던 순간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지며 그릇이 떨어졌고 다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이정수는 천장에 금간 페인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전화기는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었죠. 3시간 후 우유 배달 아주머니가 문틈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이정수는 한쪽 팔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생명엔 지장 없지만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기 입원을 권합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묻는 간호사에게 이정수는 2번호를 불렀습니다. 첫째 형 이정호 그리고 막내딸 수진. 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5번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수진이 대전에서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오던 수진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이정수는 어눌한 발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형은 연락 안 돼.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으세요. 그래. 더 아픈가 보지 뭐.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걱정과 함께 다른 감정도 비쳤습니다. 계산하는 듯한 무언가를 재는 듯한 시선이었죠. 의사는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을 권했습니다. 한 달 입원비만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정수의 통장엔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이정수가 중얼거렸을 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퇴원하시면 사실 집이 있어야죠. 그럼 돈은 어떻게 하냐? 제가 알아볼게요. 일단 큰아버지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요. 사흘 후 이정수는 시외곽에 있는 한적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낡은 건물, 삐걱거리는 침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 같은 방을 쓰는 환자 3명은 모두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이정수는 창밖의 민들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인가? 그때 형 이정호가 찾아왔습니다. 야, 정수야. 많이 아팠구나. 이정호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에 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웃는 얼굴로 다가와 등을 두드려주고 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사람이었죠. 형, 전화 왜 안 받았어? 미안하다. 사업이 바빠서 말이야. 요즘 계약 건으로 중국 쪽 왔다 갔다 했거든.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할게. 형이? 근데 돈이 적지 않은데. 야, 우리 사이에 그게 뭐가 중요해. 가족이잖아. 이정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하나만 부탁할 게 있어. 뭔데? 너 집 등기부등본이랑 인감증명서 좀 빌려줄 수 있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네 명의로 하면 이자가 낮거든. 형이 갚을 거니까 걱정 마. 이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형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집은 좀. 야, 내가 뭐 팔아먹을 것 같아? 서류상으로만 필요한 거야. 한 달이면 끝나. 그리고 너 병원비 당장 필요하잖아. 내가 먼저 내줄 테니까 이것만 협조해줘. 결국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형. 우리 사이에 그런 말 하지 마. 푹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정호는 그날 병실을 나서며 간호사실에 들렀습니다. 현금 200만 원을 선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생 잘 부탁드립니다. 간호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이정호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정수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납입 금액 미달. 빠른 시일 내 병원비 납부 요망. 대구 서라벌 요양병원. 이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형이 낸 돈은 어디 간 걸까요? 그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10번. 모두 음성 사서함이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내 큰아버지 연락 좀 돼? 아니요. 저도 안 받으세요. 그래. 혹시 우리 집 서류 어디 있는지 알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그거 큰아버지한테 드렸잖아요. 알아. 근데 그게 아직 안 돌아왔거든. 아, 그거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은 이정수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틀 후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님, 이번 달 병원비가 미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퇴원 조치될 수 있습니다. 형이 낸 거 아니에요? 저희 기록엔 초기 200만 원 이후 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이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병원에서 돈 안 들어왔대. 형한테 꼭 연락 좀 닿게 해줘. 알겠어요, 아빠. 제가 직접 찾아갈게요. 하지만 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집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엔 먼지가 수북했고 신문은 우편함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묵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엔 아버지의 흔적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읽다 만 신문, 안경, 오래된 담배갑. 수지는 방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찾기 위해서였죠. 큰아버지가 정말 집 서류를 가져갔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안방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공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몇 장은 찢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무심코 펼쳤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날씨, 오늘 간 식당, 몸 상태. 그런데 찢어진 페이지 사이에 한 장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오늘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다. 돈을 달라고 했다. 나는 이미 줄 만큼 줬다고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다. 형님, 그게 어디 돈입니까? 이자도 안 되죠. 나를 버린 건 형님이잖아요.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라는 단어의 밑줄이 2번 그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지? 일기장을 더 뒤졌지만 찢어진 페이지들 때문에 맥락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때 책상 밑에서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어린아이.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 형님과 함께 1988년 여름. 수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게 뭐지? 큰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있는 건가? 병원에 도착해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1988년에 같이 찍은 사진 있잖아요. 이 사람 누구예요?
사진을 보여주자 이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났어? 집에 있었어요. 그냥 옛날 친구야. 중요한 사람 아니니까 신경 꺼. 근데 일기장에 그 사람 얘기 있던데요. 돈 달라고 찾아왔다고. 이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 아빠, 혹시 그 사람이 지금도 아빠한테 돈 요구하는 거예요? 됐어. 그만 물어봐. 이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완고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사진 속 남자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점점 커져갔고 3주가 지났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밀렸고 이정수는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형 이정호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 원무과 직원이 이정수를 찾아왔습니다. 환자분, 죄송하지만 이번 주까지 납부가 안 되면 퇴원 절차 진행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 딸이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나간 후 이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간호사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혹시 최근에 보호자분이 서류 작업하신 적 있으세요? 무슨 서류요? 일주일 전쯤 따님이 오셔서 환자분 도장을 찍어 가셨거든요. 도장을요? 네. 뭐 급한 서류라고 하시던데. 이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서류였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CCTV에 찍혔을 거예요. 이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만 환자분이 요청하신다면. 다음 날 이정수는 휠체어를 타고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직원은 CCTV 영상을 틀어줬고 화면엔 일주일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시간은 새벽 2시. 아버지가 잠든 사이 그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꺼내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낸 수지는 도장을 꾹꾹 눌렀습니다. 1장, 2장, 3장. 그리고 다시 도장을 제자리에 두고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정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무슨 서류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아마 법적인 서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정수는 곧바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수진아, 너 병원에 언제 왔었어? 저번 주에 갔었죠. 새벽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그게 내 도장 찍은 서류가 뭐야? 아빠, 그건 큰아버지가 부탁한 거예요. 아빠 진명회 때문에 필요하다고. 형이 부탁했어?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몰래 찍어가? 아빠가 걱정하실까 봐요. 걱정은 무슨?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아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아빠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병원비도 밀리고 큰아버지도 연락 안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잡은 거야? 아빠, 그게 아니라 이정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이정수는 퇴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병원비를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짐을 꾸리며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제 집 서류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들으니까 매각 절차 들어갔다던데요. 역시 그랬구나. 이정수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왔을 때 수진이 차를 몰고 와 있었습니다. 아빠 타세요. 너 왜 왔어?
그래도 제가 모시고 가야죠.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뭐가?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저도 급했어요. 빚이 있었고 아빠 병원비도 내야 했고. 그래서 내 집을 판 거야? 아빠, 저 정말. 이정수는 손을 들어 수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됐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차는 이정수의 옛집 앞에 멈췄습니다. 아빠, 여기. 응.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이정수는 휠체어를 타고 집 앞까지 갔습니다. 대문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경매 물건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아빠, 저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이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아. 네, 아빠. 너도 나처럼 당해봐야 알 거야. 예?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였습니다. 이정수 씨 맞으십니까? 네. 제가 이정수 씨의 유언 집행자입니다. 이 서류 전달드립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예요? 변호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정수 씨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예? 네가 내 도장 찍어간 것도, 형이랑 짜고 집 서류 가져간 것도 다 알고 있었다. 수진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CCTV는 한 대가 아니야. 집에도 있었어. 내가 형하고 통화하는 것도 다 녹음돼 있어. 이정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수진과 이정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큰아버지, 아빠 도장 찍었어요. 잘했어. 이제 집만 팔면 돼. 반반 나눠 갖자. 근데 아빠가 알면 어떡해요? 알 리 없어. 늙은이가 뭘 알겠어. 녹음이 끝나자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저는 너희가 가족이란 이름으로 날 팔 때 난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어. 변호사 찾아가서 유언장 쓰고 재산 기부 서류에 도장 찍었지. 너희가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정수는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난 이제 요양원에 갈 거야. 내가 기부한 그 요양원에서 편히 살다 갈 거야. 너희 돈으로. 아빠. 수진이 소리쳤지만 이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차를 대기시켰고 이정수는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수진의 얼굴엔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이정호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야, 정수야. 잠깐. 하지만 차는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정호는 멍하니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아버지를 배신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었으면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어야지. 차는 요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배신당한 노인의 마지막 반격은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란 이름 뒤에 숨은 탐욕과 배신, 그리고 한 노인의 쓸쓸한 반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